저는 지난 연말에 이제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하면서 동시에 부산에서 북강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 경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 전혀 찾아뵙지 못하고 경선에 집중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 지역구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위원이 되다 보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는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월수금은 오전에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구민들께서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죽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회도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그 명백히 정부의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에 대한 언급도 했고 또 그 정부 조직 개편을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했는데 특히나 해양수산부 문제, 정통부, 과기처 이런 그 과기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해체 또는 이 분할 등이 근본적으로 국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원상 복구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지만 또 지역 국민들을 충분히 만나뵙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만나 뵈면 반가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맙다 한번 힘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때론 왜 왔나 이 묻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 솔직히 당연한 질문이시죠. 왜 왔나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민주진영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오랜 시간 수기를 거듭하셨고 그러고 논의 끝에 저에게 이제 부산에서 손을 잡고 이 한나라당 일당 지배를 이번에 넘어가자 라는 권유를 해왔고요. 당연히 저도 고민이 되죠.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민 끝에 좋다. 사람이 의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인간 한 번 사는 삶인데 화끈하게 대차게 한번 해보자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제가 2010년 8월 그러니까 1년 반쯤 전 됩니다. 그때 그 야권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쾌한 100만 밀란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참여했던 것이고요. 또 이 부산 그 민주진영과 손잡고 노력하는 것도 이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미는 좀 미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 국내명령 운동에 착수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옳겠다 싶습니다. 순서로 봐서 2001년에 저는 이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참 용감한 사나이라는 인간적인 매력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87년 6.25항쟁 때까지 전국의 민주진영이 함께 6.25항쟁을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 중심으로 해서 그 서울에서 운동이 자지러들 때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결국 서울의 운동을 추동했고 끝내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갔던 것이 그만 양김의 분열과 3당 합당으로 정치가 그야말로 기회주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폐단을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이를 극복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와 관계된 것입니다. 76년에 처음 깜빵에 가시기 시작하셔서 생애 마지막 17년 반 정도 중에서 12년 3개월을 교도소 생활을 하십니다. 6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잠시 바깥에 외출하고 그냥 깜빵이 제 집입니다. 그렇게 사셨는데 생에 논란거리가 없거든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87년 양김의 분열입니다.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죠.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데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이 이를 극복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문목사 세상에 안 계시지만 문목사 대신해서 한 번 더 국민께 사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어떤 덕도 볼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돕기 시작했고, 그래서 참여정부 5년 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대 문화부 장관 제안을 하셨고,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원 장관 이후에 후임으로 통일부 장관으로도 검토를 하셨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장관 입각을 한다면 사죄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 임기 끝났을 때 솔직히 해방감도 왔습니다. 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분은 왜 성공과 좌절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새삼스럽게 참여정부 5년, 민정부 10년에 대한 각종 자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연설과 좌담회 또는 강연 등등 동영상을 한 2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결론은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해서 힘을 발휘하는 만큼 이 세상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에 조금씩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결론의 의미를 나름대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까지 간 과정은 이렇습니다. 2007년 대선을 한번 되돌아보죠. 박근혜 후보나 이명박 후보나 똑같았습니다. 한반도 운하의 경제성 여부를 그것만 이견이 있었고 다 똑같았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살린다. 방법은 줄푸세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운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에서 일방적인 퍼주기를 하지 않고 상호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죽였나부터 검토해봤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외환 위기를 불러서 우리가 IMF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장롱 속에 금을 꺼내다가 3년 만에 졸업했죠. IMF 때 7,500불 선으로 떨어졌던 개인당 국민소득이 2002년 국민의 정부 끝날 때 12,000불, 2007년 참여정부 끝날 때 22,000불로 올랐습니다. 3배 올랐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7년 걸렸습니다. 미국이 10년, 독일이 13년 걸렸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4.3%였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3.5% 정도 됩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국가부채가 100조 이상 늘어나고 있고,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와 공기업 부채가 450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300조입니다. 3년에 450조, 1년에 150조씩 더 썼으면 300조 예산 국가에서 450조를 매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때려 부은 결과가 3.5%입니다. 그러면 경제를 죽였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북 퍼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왜 개선해야만 할까? 정말 친북 용공 세력이라서 그럴까? 저희 집안도 원래 해방을 만주에서 맞았습니다. 함경북도 경성 집안인데요. 윤동지 집안, 문익환 집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집안이 우리 조선이 멸망해 가니까 만주에 넓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명동촌이라고. 그러다 해방됐을 때 공산 세력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피난 왔습니다. 서울로. 그리고 문익환 목사 경우에는 40년대 말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들어올 방법이 없죠, 한국에. 그러니까 유엔군 문관으로 자원 입대해서 일본에 와서 한반도로 오는 미군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때 통역을 하다가 휴전협정 끝나자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었죠.
영공 친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상태에서는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가망이 없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상국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 입국을 하셨고요. 그래서 61년부터 쳐서 IMF까지 97년까지 36년을 집중적으로 통상국가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삽니다.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동량을 바다로 배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철도를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기차에 실으면 이게 런던까지 갑니다. 근데 왜 실어나르지 않습니까? 분단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 나갈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는 돈과 기술이 넘쳐납니다. 노동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 노동 집약 산업은 다 사양 산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돈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을 합쳐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에 7,000조 원어치 지하자원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공동 개발해야 됩니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식사선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 개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 양 회장님하고 요 바깥에 식사하면서 계속 지금 질의 여쭤봤는데, 네, 신공항 가동도 해야 됩니다. 우선 공항이라는 게 육지에 하면 산을 깎고 우선 토지 수용비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소음 때문에 안 됩니다. 바다, 섬에 하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매립해서 하는 것이 소음 문제 없고 건설비가 쌉니다. 왜 영종도에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에 신항만을 왜 만들었냐?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철도가 연결되면 물동량이 우리 쪽으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일본과 타이완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의 상당량이 부산항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항 자체가 이미 세계 5위 항구죠. 항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덕도 공항이 오면 거기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죠. 세 번째는 부산항에 실으면 그냥 기차로 유럽까지 가죠. 육해공으로 완벽한 물류 중심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나라당 정권이 남북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하자원을 차례로 중국에 넘기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북한이 중국에 예속되는 정도가 깊어집니다. 결국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말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폐지를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에는 북한 땅은 반국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그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육지국가가 되면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5천만 인구가 아니라 합쳐서 8천만 인구에 만주까지 가면 1억이 넘는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자생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후의 기회를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잘라버리고 우리 민족 터전의 반을 잘라서 왜 중국에 갖다 바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아무리 신문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깨달았냐면 위키릭스가 나왔을 때 알았습니다. 우리 관료들이 주미 대사를 만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붕괴할 때 한국과 미국이 빠르게 손잡고 북진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키릭스에 여러 번 나왔죠. 그 사안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G2 국가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거의 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국제시장 가서 흔들면 물론 미국은 망하는 거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국무장관이 중국 가서 위안화 절상 얘기하는데 이런 지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G2 국가가 한반도에서 왜 충돌을 해야 되죠? 무엇 때문에? 여기 석유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동의 안 해줄 거다. 그러면 남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북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일단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독립국가입니다. 이웃나라에서 내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옆나라가 침공을 합니까? 국제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왜 중국이 동북아 공정을 얘기하냐? 북한이 붕괴했을 때 이거 원래 우리의 지방정부 땅이었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테니까 시비 걸지 마. 이건 미주 깔아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남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단독으로 중국과 군사 충돌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북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군사 작전권이 있어야 됩니다.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한테 그냥 넘겼습니다. 그거를 노태우 정부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했습니다. 평시작전권을 빠르게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걸 참여정부가 환수하기로 했죠. 12년에.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애걸했습니다. 안 하겠다. 늦추자.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권을 환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만약에 북한의 유사시에 여러 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할 거냐고 논의하는 테이블이 벌어진다 치자. 그때 대한민국이 자신의 군대를 지휘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발언권이 생기냐, 국제사회에서. 그럼 환수해야 된다고 그랬던 거.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멸망을 기다린다. 그럼 멸망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 겁니다. 군부의 집단 지도체제를 갖는. 그러면 두 번째로 경제정책 문제죠. 세금 줄였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들 90조 감세해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그 규제를 풀었죠. 언론시장의 독점 문제 때문에 신문과 방송의 겸용은 오랫동안 금지하고 있었는데 다 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 프렌들리 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거죠. 대재벌들이 3세, 4세로 넘어가니까 이제 사업 영역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으니까 순두부도 만들고 떡볶이도 만들고 지금 그 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정부 때 한 번인가 중소기업의 수출 물량이 50%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45%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중도가. 더 이상 결국은 이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60, 70년대 가능했던 논리죠. 모든 경제 수치로 보면 97년 IMF 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대기업이 산업부가 늘어나서 재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결국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 그건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이후 전혀 먹히질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양극화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7년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셨을까? 왜 경제가 죽었다라는 완벽한 국민 사기극이 먹혔을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IMF 후에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해고의 자유화는 IMF가 강제했습니다. 우리한테.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인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 양극화의 고통, 그 삶의 고통 속에 있는 국민께 경제를 죽였다. 중국은 10% 성장하는데 왜 이 나라는 4.5%밖에 못하느냐. 라는 공격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정서의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 구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북 분단입니다. 또 하나는 동서 지역 대결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순 구조는 상대가 있습니다. 동이 있으면 서가 있고 남이 있으면 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독재에서 또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민주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 민주공화국 체제에 맞게 풀어져 내려가는 과정에 이거를 중간에 낚아채서 이 모순구조 두 가지, 남과 북, 동서, 지역 구도에서 상대를 향해서 끝없는 비판, 비난, 넘어서 저주를 퍼부어 대면서 국정을 농락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다. 이 구조 속에서 끝없이 상대를 향한 저주, 이 공격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정치가 정말 합리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사사로운 것에도 우리 국민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참 중요한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저주 마케팅입니다. 저주 마케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남쪽에서 신문 읽어보면 조선일보가 제일 편하대요. 왜냐하면 북쪽의 노동신문하고 논조가 비슷해서. 이게 우리 국민 전체의 심적인 심리 상태를 참 나쁘게 만들어 놓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좀 땡겨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이광재 지사, 안희정 지사, 김두관 지사 당선돼 김정길 후보가 여기서 45%나 득표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민주 진영이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은 뭘까?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모든 선거에 후보 공약을 집대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6.2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여야 불문하고 모든 공약이 삽질 공약이었답니다. 그런데 6.2 지방선거부터 느닷없이 여야 불문 독지 공약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저는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이미 시대착오적인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 노동을 홀대하고 복지에 그다지 관심 없는 이런 국정 운영 방향을 잡은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더 이상 이게 아닐 텐데라는 방향, 느낌. 거기에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충격적인 선거. 또 하나는 2008년 월가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를 재구성해야 되는,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그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복합작용을 하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총체적으로 뭔가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까 몇 달을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돼요. 국가라는 무엇이냐? 역사는, 우리 민족사는 어떤 것이며 권력은 뭐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재밌는 수치가 뭐가 있냐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조선일보가 끝없이 민주정부를 비방, 저주를 하면서 계속 존경하는 대통령을 묻습니다. 한때 50%를 넘나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에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지난 최근 조사는 박정희 대통령 35%, 노무현 대통령 25%, 김대중 대통령 1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정부 10년의 지도자 두 분의 합계가 43%가 나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넘어선 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입니다. 이거를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크게 물줄기가 전환됐다. 우리 경우에는 한국전이 났을 때도 전환이 없었고 IMF를 당했을 때도 전환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현대국가니까 미국 역사에 딱 한 번 전환이 있는데 그게 대공황 때였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 자본주의, 그 당시의 자본주의 체제로는 안 된다.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근본 방향 수정을 하면서 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 번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전환점에 온 것이 아닌가 라는 분석을 정치학자들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3년 내년에 금년 12월 대선을 치르고 13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13년에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 짧은 시간 안에 반면교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역사의 가장 큰 기여가 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가. 서민도 더불어 사는 경제정책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남북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짧은 기간 안에 가르쳐 줬습니다. 13년 이후에 우리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다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이거 인권의 문제다. 노동자 존중받아야 된다. 복지국가 만들어야 된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비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 명령 시작하던 2010년 8월 이때 보고 있는데 전 국민이 동의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민주당, 참여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그러니까 5개 정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으시냐? 희망이 없으니까요. 이건 한나라당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라당과 국민께 정책을 놓고 우리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집권 대체 세력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대통합밖에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합을 어떻게 이룰 거냐. 민주당이 있고 재정당이 있으면 5개로 분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당권 바깥에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 같은 분. 그리고 정치에 가까우나 발을 빼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과 참여정부 참여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시민사회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교수한테서 희망을 보는 무려 40%에 달하는 무당파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치하기를 더러운 것, 정당을 믿지도 않고 마음을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당들이 5개로 분열되고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 찾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안철수 원장이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판이하게 다른 180도 다른 착한 사람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확 결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모두를 묶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린 게 뭐냐면 기존의 정당 구조에다가 인터넷과 SNS를 탑재한 온과 오프를 결합한 정당을 만들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파별로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거죠.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그다음에 김두관 지사, 문재인 이사장, 박원순 변호사 다 다릅니다. 성격이 조금씩. 그렇다면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상태에서 연합정당을 만들어보자. 미국의 민주당도 연합정당입니다. 다만 정체성 보장제도라는 게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당 안에 이 구락부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제안드린 게 2010년 8월에 국민의 명령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혁신과 통합과 크게 이제 다 모였고 민주당 제외한 모든 세력이 혁신과 통합으로 모였고 민주당과 통합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혁신 없이 통합 없다. 민주당이 혁신된 정당에 합류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 당신들 마음대로 해보죠. 라고 끝까지 협박했죠. 문재인 이사장도 좋다. 마음대로 하셔. 훈남 부산 가서 단일화하고 무소속이 됐든 아무튼 부산 돌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그겁니다. 하나는 지난번 지도부 뽑을 때 30% 대의원 투표하고 70%는 시민이 투표를 하셨습니다. 핸드폰으로 선거인단 등록을 하고 핸드폰으로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해서 70% 시민 참여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 후보를 100% 시민이 뽑습니다. 권한을 완벽하게 시민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 구조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에 기존 정당들이 당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콘크리트 벽을 치고 정당 성같이, 성으로 얘기하면 되겠네. 삼국지에 나오는 성같이 벽을 치고 이 안에서 당원들이 움직이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벽 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공천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 안에서 야, 사상구엔 이 후보야 라고 던져놓으면 유권자들은 이거 찍어봐라. 그냥 그 선택만 남는 형태였던 거죠. 근데 이번에 만든 정당은 뭐냐면 광장에 나가는 겁니다. 광장에 나가서 기둥만 세웁니다. 이렇게 네 군데. 그리고 뚜껑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드나드십시오. 그러니까 굳이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나는 민주진보 가치 지향을 한다. 그러면 이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정당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0만이 참여했는데 4월 총선 때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하면 아마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등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대선을 예상해보면 2002년 대선 때 시민 참여 200만 명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등록하고 투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5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 민주통합당이라는 당 테두리에서 느슨하게 얽힌 네트워크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정당을 설계하고 제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 시민들에게 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왜 너희들이 다 헤쳐먹냐? 우리도 말 좀 하자. 이러고 뒤집어 엎은 게 시민혁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소통기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한 명 나의 뜻을 대의하는 사람을 뽑아서 의회에 보내서 그가 10만 명을 대의하는 구조. 이게 대의민주주의 제도인데 그동안 소통기구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신문도 없었고요. 전화기 나왔고요. 라디오 나왔고요. 텔레비 나왔죠.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진다. 매 매체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 나와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까지 나왔습니다. SNS로 부르는 것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민과 시민 사이에 소통이 불가능했거든요. 광장에 모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소식을. 그런데 이제는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시민들 간의 소통도 자유롭고 시민과 정치인, 시민과 행정가 사이의 소통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정보량은 같습니다. 전문성은 집단 지성이 발휘되면 시민이 더 뛰어납니다. 이게 바로 SNS 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가 보급되면서 북아프리카의 독재 국가가 차례로 무너지고 있고요. 중동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데 저것도 몇 년 안에 차례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민주화되어 있는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은 월가를 점령하나 스페인에는 분노한 사람들 그래서 시민들이 대의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에 파도가 치고 있는 헤일이 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사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제도 맞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혁신 없이 통합 없다라는 말은 이런 혁신을 받아들여라. 인류사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이번에 만들어진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이 된 것이죠. 이 민주통합당 안에는 우리 사회에 모일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모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세력이 마지막으로 한국노총까지 합류했습니다. 명실공히 전국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 가지 모순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남북분단과 동서지역구도와 이 두 가지 모순 구조를 비집고 들어와서 저주 마케팅으로 국정을 농락하고 있는 조선일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지역구도를 넘어가는 전국 정당이 만들어져서 이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면 참여정부가 약체정부로서 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해서 힘을 발휘하는 정당과 함께 민주정부가 만들어진다면 참여정부보다 훨씬 강력해서 개혁도 가능한 민주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민주정부는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 구조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극우의 발판이 무너지면서 조선일보의 저주 마케팅이 더 이상 약발이 없게 되지 않겠는가.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 민주통합당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대표에 출마하게 된 것은 이런 온오프 결합 정당이라는 정당 구조를 제가 고안해서 제가 제안드렸고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반을 이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정당을 혁신할 것이고 정치 혁신을 이뤄낼 것인가. 그래서 이 온오프 결합정당이라는 정당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500만이 어떻게 느슨하게 네트워크로 형성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4월 총선에 제발 당선이 돼야 할 아주 간절한 이유. 그래야 최고위원으로서 당선자로서 이런 구상을 민주통합당 안에 안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온 이유는 이렇게 길게 돌아서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분들께 지역구도를 극복해냅시다라고 말씀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정치권이 할 일이지 유권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통합당은 솔직히 전국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드릴 차례입니다. 유권자분들 만나서 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살려달라. 제발 서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지금 전주시가 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례로 발표했습니다. 그 국회에서 구민주당 시절부터 노력을 해서 유통관계 법령이 개정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SSM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노동정책은 뭐냐고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길게. 그랬더니 필요 없고요. 저 이틀만 쉬고 싶어요. 365일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산시의회가 해줄 거냐고. 보면서 북구,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10%, 30% 언저리입니다. 잘합니다. 부산의 동서로 또 지역이 나뉘어져 있죠. 북구 보니까 기초수급자, 부산 거주 기초수급자 23%가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도시, 그야말로 신도시다 보니까 교육 문제, 교통 문제, 이게 세 개 길이가 다 하나로 뭉쳐지더만. 저는 문화예술인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문화시설 전혀 없더만. 애기소로 유명한 대천천은 환경 문제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고 있으시더만. 근데 강서구 경우에는 신항만의 배후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 접근은 국도는 어떻게 해? 14번 국도는 어떻게 가냐.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럼 대책은 뭐냐? 이 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가 하고자 했던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이걸 왜 깹니까? 왜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대기업이었던 국제상사나 동명목재는 한나라당 전신 때 다 붕괴했죠. 이제 삼성 르노 하나 남아있죠. 그러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국토 균형 발전 차원과 지방 분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안 된다. 그러면 대기업을 무시하자는 뜻도 아니고 존중하나, 적어도 가격을 후려치거나 기술을 뺏거나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이래서 불법적인 상속을 하거나 등등 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 이게 안철수 교수가 늘 얘기하는 강한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냐. 근본적인 국가 방향, 토건 중심으로 갈 거냐, 복지를 관심 가질 거냐. 이것이 근본 국가 방향에 따라서 북구와 강서구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다.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자, 20년 동안 한나라당 일당 지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왜 부산은 이렇게 한없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물론 일본 지진 이후에 그 제2 하우스인가 세컨드 하우스를 부산에 구하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동산 경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결국은 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 공약을 지키는 게 있어요? 신공항한다더니 그냥 약속 그대로 뒤집었죠? 누가 말을 합니까? 약속을 어겨도 썩은 막대기를 꽂아도 또 1번을 찍어줄 거라 믿기 때문에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당 지배를 끝내야 된다. 나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 보면서 이게 국가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도대체가 권력 있는 정보 가진 자들은 돈을 다 빼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남북관계의 개선입니다. 이거는 부산, 특히 부산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철도가 연결되면요, 부산에서 우리가 지금 부산항에 가서 배로도 날라야 되지만 유럽으로 가는 기간과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로 가져간다. 우선 우리가 물류 비용에 줄죠. 그 다음에 일본 타이어 물량 오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는 부산은 결국은 이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의 종착점으로서 어마어마한 그 물류 기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제 지역구인 강서구가 완전히 신천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작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개성공단을 보면요 800만 평을 계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만 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노동자가 5만 명이 들어와 있고요. 임금이 100불, 120불입니다. 남한의 10분의 1입니다. 1년에 임금을 5천만 불 떨구면서 5억 불 이상의 물건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은 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확산을 안 시켜줘서 그렇죠. 논하는데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의 관계자들이 남쪽에 15만 명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부산의 신발업체, 전통적인 산업, 노동집약적이라서 사양으로 떨어져 가면서 문 닫고 폐업한 데 많죠. 그 공장을 그대로 뜯어서 개성공단에 가져야죠. 그래서 북쪽 노동자들과 함께 그 공장을 돌립니다. 그러면 논하죠? 돈이? 그러면 그 업체는 그 돈으로 여기서 첨단 기술에 재투자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북쪽에 5천만 불 떨구고 남쪽에 5억 불 이상 더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투자한 중소기업들이 남쪽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니면 소멸대에 갔어야 할 것들이. 그게 2007년 14선언에 다 쓰여 있습니다. 왜 서해에서 저렇게 군사충돌이 나나? 휴전협정 때 육지만 잘랐거든요. 바다는 깜빡하고 뺄 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만큼이 휴전선이라고 부르고 북쪽에서는 이 아래쪽으로 와서 휴전선이라고 부르니 이 가운데서 맨날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국민의 정부 때는 그냥 초전 박살 내버렸죠. 들어오지 말라고. 참여정부 때는 초계함을 갖다 놨습니다. 앞에다. 아예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를 완벽하게 개선해 나가면서 안보를 완벽하게 튼튼하게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남북 충돌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남한 국민이. 이게 뭐죠 이거? 아니 안보에 유능하다는 보수가 뭐 하는 거죠? 실용이라고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왜 남북관계를 이루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가덕도 신공항과 남북철도 육해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방안 이것을 갖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정책을 놓고 판단합시다. 그래서 한나라당 찍었는데 한나라당 어떻게 하시던가요? 종부세 없앴습니다. 없애진 않았죠. 2조 3천억 정도 들었던 게 지금 9천억 정도 됩니다. 종부세는 몽땅 다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종부세를 무력화하면서 지방교부금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에서는 경성예산은 그냥 써야죠. 건설공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연성예산이 빠져야 됩니다. 문화와 복지가 빠질 수밖에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는 분들은 몽땅 다 종부세인가요? 아니면 전부 재벌 유관자신가요? 99% 서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균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정치이고 그 방법을 놓고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되든가 절단되는 게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총선은 어떻게 보자면 대선의 징검다리 측면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다수당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거대한 축제가 벌어질 것이고 그때 선출된 후보는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야권 통합 그리고 정당 혁신에 집중해서 매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문재인 이사장이 1대1 대결 구도에서 박근혜 후보를 넘어선 걸로 처음 조사가 됐더군요. 근데 그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원장에게 희망을 건 그 40%가 넘는 무당파, 이 무당파가 현저히 민주통합당 쪽에 많이 옮겨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민주통합당이 23% 정도 됐습니다. 통합전에. 근데 지금 39%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그 정당 지지도가 역전이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통합이 됐고 전국 정당이 만들어졌으니 한번 기대를 걸어볼까? 우리 저당 그냥 원두박질 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이 잘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당파들께서 점차적으로 지지를 옮겨올 것이다. 문재인 이사장이 지지도가 그렇게 급 있는 한 요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찌됐든 대선 후보 경선에 뛸 겁니다. 후보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한국 사회에 계신 분 중에서 몇 분이 경쟁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4월 총선에서 부산 시민들께서 문재인 이사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그것이 총선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아마도 대선의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문성근 기약에서는 국제신문이 유치한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강좌에 참석하시어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치적 관심과 욕구에 봉하는 명쾌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2년 2월 9일
정치 아카데미 수강생 일동.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